매일 아침 실생활에 궁금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여러 이슈들을 쉽고 흥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노스웨스턴 대학병원 산하의 루리 암센터의 최용광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뭐 여전히 바쁘시죠? 그렇죠. 네. 네. 환자들이 더 아무래도 한 획을 그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폐암 말기 환자의 그 수술 성공 케이스의 그 중심에 또 계셨던 의료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요즘 그 환자의 상태는? 그 환자, 뭐 이름이 다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알버트 큐리 그렇죠. 환자분이신데 지금도 아주 잘 지내시고 정상 생활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CT도 찍고, 검진도 받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겪으셨을지 그만큼의 또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이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요즘의 그 의사들의 삶, 특별히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비단 암 전문의라서도 아니고 모든 의료진들이 사실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팬데믹 맞습니다. 시기 동안. 맞습니다. 그 사연들을 좀 오늘 듣고 싶기도 했었어요. 팬데믹 초반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좀 코로나가 많이 잦아든 상황이지만 그렇죠. 초반에는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최대한 조심하는 쪽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는 사실 초반 대응은 한국보다 훨씬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많은 진료에 차질이 있었고 환자들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오는 걸 꺼려서요. 심지어는 그렇죠. 암 환자분들도 항암 치료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암의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악화된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코로나에 걸려서 저희 암 환자분들은 또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 경우도 꽤 많이 발생했고요. 네. 오늘은 사실 그 최용광 교수님의 그 의사로서의 병원 의사의 삶, 사실 또 선교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의학적인 그런 상식 정보보다는 사실 좀 이런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모시기도 했거든요. 저도 똑같은 걸 경험을 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또 상대하는 또 인터뷰를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대면 인터뷰가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전화로 주로 인터뷰를 나누기도 했고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은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기는 했는데 맞습니다. 의료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많은 직종들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희는 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환자를 진찰하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 환자가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환자와 접촉하고 또 저는 사실은 폐암 환자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주로 다 기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열도 자주 나시고 그래서 코로나를 계속 이제 스크리닝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마스크는 쓴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떻게 프로텍션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 요소, fear factor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두려워했지만 의료진들도 이제 주변 동료들이 열이 나고 막 걸리고 쿼런틴 되고 막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실제 제가 아는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의료진 중에서.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특히 맞습니다. 모두가 불안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제 가장들이 집에서 일을 하니까 좀 뭔가 또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항상 출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의료진의 가정에서는 좀 많이 어려웠고 또 이제 들어올 때마다
또 초반에는 또 완벽히 또 몸을 씻고 들어오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컨테미네이션이 됐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웠고요. 남들은 또 집에서 가택근무를 하는데 네.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또 어렵기도 했는데 또 지나다 보니까 계속 휴먼 인터액션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참 위험 요소는 있지만 굉장히 보람 있고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네. 좀 그때 이야기를 좀 미리 좀 나누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도 네. 사실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가 저희 회사에 따라와서 저는 또 워킹맘인 또 입장에서 또 좋은 계기가 됐던 것도 아이가 와서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일을 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좀 이해의 폭도 좀 넓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다행인 그런 면도 있었지만 쉽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최은강 교수께서는 가족분들과는 또 어떤 삶을 유지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딸 큰딸도 중학생으로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집에서만 하니까 이제 너무 아이가 심심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춘기 시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참 민감하고 정말 아이들과 교감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연구실로 데리고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병원은 아니고 연구실 환경은 또 환자와의 접촉은 없거든요. 건물도 다른 곳에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앉아서 또 그곳에 저희 연구원들과 인터랙션을 또 하면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서 참 그런 의미에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빠가 바쁜 사람으로만 보였고 도대체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아빠 일들을 좀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네, 그래서 저에게는 참 또 딸에게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의사가 혹시 되고 싶다고 하진 않아요? 뭐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또 삶의 지혜를 또 배웠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교수님으로서 또 제자분들을 또 같이 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또 지켜봤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프로필을 봤을 때 네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뭐 클럽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뭐 북클럽을 네네네. 제가 운영하신다고도 네네네. 물론 이제 저희 그 대학 연구 활동과 진료 활동 외에 extracurricular optional, 옵셔널로 아이들에게 제가 제공하는 것들이 아침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제 제자들을 위해서 특히 저는 중요한 게 인생에서 우리가 꼭 넘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누구든지 끝까지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고 정말 좌절할 때가 있겠는데 그때 얼마나 잘 일어날 수 있느냐. resilience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걸 키워주기 위해서 좋은 책들을 골라서 그 책들을 같이 읽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연구 한두 개 더 하고 환자 치료한 지식 한두 개 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 계속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 딸도 그때 잠깐이나마 그런 액티비티에 참여해서 조인해서 그런 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딸과의 관계 그 유지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배웠다고 해요, 우리 따님은? 글쎄요. 기도 모임도 함께 갖게 되고. 그냥 퍼스펙티브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정말 그분들의 어떤 내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과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연구실에서 네.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네.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 다 한번 다 엮어서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해봤죠.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정말 뭐 책으로 낸다든지 권유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은 권유하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책으로 쓰고 있고요. 네, 사실은 그냥 저를 위해서 기록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갖게 된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할 때 피곤하면은 잠이 들더라고요. 하다가. 네. 왜냐면 가만히 있고 눈 감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신이 이제 맑고 잠이 잘 안 들 때는 글을 쓰고 있을 때더라고요.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액티브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라서 네. 이메일을 쓴다거나 뭐 이럴 때는 이메일을 쓰다가 잠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메일 기도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또 좋은 점이 검색이 가능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검색이 그렇죠.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제목은 그 날짜와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문을 제 이메일 쓰듯이 하나님께 보내는 이메일로 기도문을 쓰게 됐습니다. 이야. 물론 근데 기도 안에 일기의 기능도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일들이 일어났고 내 감정은 이랬다라는 생각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지금 책을 쓰는 좋은 머티리얼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 기록했을 때의 동기는 이걸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건 절대 아니었지만 또 권유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 사실은 권유가 있다고 해서 제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그렇죠. 네. 또 하나의 큰 동기가 있다면,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수련 과정 중에 있는 의사였을 때 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책에 빚진 바가 너무 커서 그 책을 통해서 신앙과 삶이, 또 의사로서의 삶과 크리스찬으로서의 베푸는 삶이 통합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봤어요. 네. 네, 그 전에는 그냥 교회는 교회, 직업은 직업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늘 네. 작지만 노력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엮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뭔가 거대한 일을 해야 되는 네. 느낌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더 말을 친절하게 한다든지, 손을 한번 잡아드린다든지, 그런 것이 선교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삶이다. 미셔널 라이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베푸는 삶이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좋은 그 청년 의사에서 돌아가신 이수연 선생님께서 하셨듯이 네. 그런 작은 롤모델을 제시하는 일을 제가 해줄 수 있으면 네. 좋겠다. 그렇다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진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보면은. 그것도 제가 기도하다가 네. 그 목적을 발견하고 네. 쓰게 되어서 지금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쯤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이게 그 의사의 그 삶 속에서 물론 뭐 어느 책 한 권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고, 그 책이 또 멘토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최용관 교수께. 네네. 그리고 또 최용관 교수께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책 한 권이 또 한 명의 또 다른 최용관을 또 만들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쵸? 그것만을 맞습니다. 또 기대하더라도, 그죠? 맞습니다. 부족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의 미션 중에 하나가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심은 통한다라고 믿거든요, 저는 늘. 네. 그래서 진심을 잘 개발하고 진심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쳐주고 그 따뜻한 마음을 더 길러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의대 다니면서 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훈련 받거나 받은 기억이 많이 없어요. 네네. 물론 좋은 멘토는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의대생들 또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에게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네, 그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의사가 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그 좋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미션이고요. 물론 좋은 실력 있는 의사가 돼서 그래서 정말 치료 결과가 좋게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현재 치료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 그게 연구이죠. 그래서 그렇죠. 연구, 교육, 그리고 이것이 진료라는 모든 것 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죠. 모든 큰 academic medicine, 큰 의료센터의 비전, 목표 뭐 이런 걸 보면은 다 결국은 연구, 진료, 교육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 세 개가 제 삶의 중심축이더라고요. 네. 또 거기에 신앙이라는 매개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느낌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환자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치료법으로 너무 한계가 크거든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기도 하는데 환자분들과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맞춤 치료라고 하거든요.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특성이 너무 다른데 그 유전자적 특성도 다르고 면역학적 특성도 다른데 그걸 어떻게 잘 반영해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어떤 임상시험을 개발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이 제 연구의 포커스고요. 네. 그래서 환자를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서의 연구. 마찬가지죠. 환자가 제가 진료하는 환자뿐 아니라 제 제자들의 만날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제 제자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그 환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교육도 있고 진짜 제가 만나는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의사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은 진료겠죠. 제가 만나는 개인적인 그 친분.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결국 저의 친구고 저희 인생의 동반자, 같이 어려운 마라톤을 같이 뛰는 것을 돕는 그런 동반자라는 컴패니언, 프렌드의 개념으로 늘 접근하기 때문에 환자를 또 직접 진료실에서 사랑하는 것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랑이라는 바운더리 그리고 그 사랑은 원천은 저희 신앙.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 책이 아무래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네. 그 최은강 교수가 연구실에서 진료실에서 엮어가는 그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네네. 네, 어떻게 증거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들을 느끼시는 바를 간증문으로 푸른 그 집합체가 아무래도 그 책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지금 이제 사랑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랑이 그렇다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것을 증거할 때 이게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래 넌 원래부터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잘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그럼 뭐냐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짜증나는 스토리로 그럴 수 있죠.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참 조심스러운데 제 이야기의 주제는 제가 처음부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랑이 없는데 네,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대생 때 의학을 막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에는 하나라도 더 알고 경쟁적인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네. 환자를 어떻게 더 사랑할까, 더 공감할까, 위로할까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사랑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쓰고 있는 책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삶의 나였는데 그런 나를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또 책으로 엮어내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유를 좀 품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좀 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맞습니다. 여유를 허락하신 거고, 맞습니다. 그게 또 사랑으로 또 전달이 되는 거고. 네, 네. 시야를 넓혀줬다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 내가 봐야 되는 환자의 양,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경쟁으로만 생각한다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을 삶을 살게 되는데,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하실 거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폐이식 환자.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눠드렸는데, 네. 그 환자가 저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그 환자에게 폐이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생각을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생각이 잠깐 들었을 때 또 그 이식하는 서전을 그렇죠.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제 능력을 자랑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가 좀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한 몇 달 됐죠? 한 석 달 정도 네네네. 됐나요? 그렇죠.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이 폐암 말기 환자에게 폐이식 수술을 진행해서 성공한 케이스, 그 네. 성공 사례에 한국인 의사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뭐 뉴스 보도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한 차례 제가 모셔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긴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좀 색다른 삶에 대한, 의료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명하고 싶어서 모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암 전문의가 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뭔가 네. 삶과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죽음 앞에선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뭐 브레이크 할 것도 없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들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뭔지 모르고 네, 시작했는데 전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번아웃 될 수도 있고 저희 동료들 중에 번아웃 된 친구들도 실제로 있는데, 저는 오히려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감사하게 되고, 옛날에는 어떻게 뭐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약을 썼는데 뭐 2, 3개월 더 살게 됐다. 그러면 사실 2, 3개월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2, 3개월이 정말 가고 싶던 아들, 딸의 결혼식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완성하고 싶었던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손주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 그 남은 얼마의 시간들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또 완치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의학적으로는 너무나도 희박한 확률인데, 또 어떤 분들은 완치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불확실성은 크지만 정말 많은 큰 임팩트를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어떤 제가 의학적으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하나도 들지 않더라도 그 어려운 시간을 위로와 격려로 버틴다면, 버틸 수 있게 도와준다면, 큰 또 그거 자체로, 그러니까 웰다잉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치료를 해서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라, 우리는 저도 곧 죽을 수 있는 존재인데 언제 죽든 꼭 죽을 수밖에 없는 mortal human being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웰다잉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위치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데, 그 환자분의 생애 마지막 만나는 크리스찬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사실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네. 그 완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환자들의 경우는 맞습니다. 의료진들이 그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세요? 뭐 이렇게 응원과 격려, 물론 그것도 좋지만 네. 때로는 좀 냉정함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는 다 팩트로 전달을 그렇죠.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또 고무적인 일들이, 신약 개발이 20, 30년 전에 신약과는 달라요. 요즘 나오는 신약들 중에서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서 환자들이 보는
현재의 5년 생존율은 5년 전에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신약들로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인터넷에서 보는 통계들을 믿지 마시고 네. 그리고 그 숫자들은 결국은 평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평균은 그 진단을 받고 몇 주 후에 돌아가신 분과 정말 10년 넘게 살아있는 분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 넘버 자체는 가짜 넘버죠. 가짜 숫자죠. 그래서 그게 자기 숫자라고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네. 저는 꼭 해드리고요. 정말 말기, 사기라고 하는데 말기라고 해도 그중에 2, 3%는 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암이라고 해도 폐암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incurable, 완치 불가능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difficult to cure. 완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단어를 꼭 골라서 쓰고요. 실제로 저희 예측을, 그러니까 의학적인 예측을 넘어서서 오래오래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안 좋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 치료 의지와 그런 마음들을 북돋아 주면서 격려하면서 간다면 정말 이 치료 과정이 어렵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라디오 정보 이 시간에는요,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의 암 전문 교수 최용광 박사 모시고 최용광 박사의 의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현이었고요. 계속해서 K-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